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예, 이제 주말이 다시 찾아오죠. 그런데 이번 주말에는 다시금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이제 장마도 막바지라고 하는데, 그런데 평년의 일을 보면은 이 장마가 끝나도 폭우가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마가 끝났다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이번 여름 유난히 덥고 폭우도 내릴 것 같아서 폭염과 폭우에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 내리는 주말이라도 한 주간의 피곤함을 푸시는 그런 주말 되시기 바라겠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예, 한 주간의 정치권 정리해보는 순서죠. 출발 사랑방.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속담이 이게 의외로 많아요. 네, 계속 맞습니다. 이게 많아요, 우리나라 속담. 예, 어떤 거 꼽아오셨어요, 우리 김홍국 교수님부터? 네, 많은 부분이 꼬여 있습니다. 남북 관계 꼬여 있고 우리 정치도 꼬여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풀리는 모습도 좀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절기는 뭐 이미 지났지만 우수경칩의 대동강 물 풀리듯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꽁꽁 얼어있던 대동강물이 이제 우수경칩이 되고 개구리가 깨어나면서 물이 풀리고 그러면서 뭔가 화해에 물고 또 그런 모습들 언땅 녹듯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찾아온 거는 대만의 속담이 있습니다. 주춘방우. 달릴 주자 봄추자 봄춘자 봄이 되면 이제 국제적 속담으로 나가네. 예. 방문할 방자 버두자. 그래서 예. 봄이 왔으니 친구를 만난다. 이게 언제 얘기냐면요. 2005년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하고요. 예. 대만의 렌 명예 주석이 같이 만나면서 대만이 최초로 이제 이 중국과 대만이 서로 화해하고 만나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이 양안 관계가 국뽕회담이라고 해서 정례화돼서 매년 만나고 있습니다. 예. 이 대만의 속담인데요. 이런 식으로 봄이 왔으니 친구를 만난다. 우리 정치 좀 여야 간의 갈등들 또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청문회 관련해서 후보자들 갈등들 또 남북 관계도 지금 뭐 꽁꽁 묶여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풀려야 될 텐데 그래서 저는 대동강 물 풀리듯 요즘은 우리 임진강 물 풀리듯 이런 표현도 씁니다. 예. 근데 임진강 수위가 자꾸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야영하시는 분들 그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대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우석 부소장님은. 예. 김 교수님이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일단은 좀 속담이라고 하는 게 약간 그 해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꼬집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먹고도 굶어 죽는다. 아. 뭐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요. 사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를 이루면 다음에 더 큰 욕심을 갖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인데 지금 요새 그 청문회를 보면서 느끼는 얘기예요. 현직 때는 부패한 먹이사슬에 충실하다가 퇴직하면은 현직 때 그 부당한 영향력을 대가로 한 고액 연봉을 받고 그리고 민간인 신분에 대해서는 전직 예우를 또 살뜰히 챙기고 세탁도 안 한 채 또 다시 장관에 임명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좀 씁쓸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먹고도 굶어 죽는다라는 속담을 정해봤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조대엽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습니다. 송영무 후보자는 임명이 됐고요. 그죠? 근데 이제 자진 사퇴인데 일부에서는 임명 철회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네, 사실상 성격은 임명 철회에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결국 두 후보자는 야3당에서 다 부적격 후보자라고 이제 공세를 폈었고요. 결국은 청와대의 손에 사실상 달려 있었다. 두 사람의 운명은 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꽁꽁 묶여 있던 것들이 더군다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여러 가지
아주 강한 톤의 발언들이 나온 이후에 야당과의 관계가 더 꼬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야당과의 타협책, 사실은 청와대에서는 두 사람을 다 임명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여당의 그런 입장을 타진했었고요. 예. 우원식 원내대표가 좀 더 말미를 달라, 우리가 야당과 협상해 보겠다. 그런 가운데 결국은 여당과 야당의 그런 타협책들이 나온 거라는 측면, 그런 의미에서 조대엽 후보자는 임명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결국은 더 이상 이제 지명이 사실상 통과할 가능성이 이제는 없다라고 판단이 됐고, 이런 부분이 서로 협의하에 되지 않았나. 사실상 임명 철회에 가깝다. 그리고 이것이 임명 철회가 형식은 자진 사퇴로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전국을 풀 수 있는, 특히 국민의당이 추경 심사라든가 이게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고, 결국은 여야 간의 그런 협상의 타결의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저는 임명 철회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우석 부소장님. 어제는 한편의 잘 짜여진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작전하듯이 12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당의 박주선 대표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사과의 뜻을 전하고 대리사과죠, 대리사과. 그렇죠. 예. 그것도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대한 사과죠. 임 실장 직접 입으로 나왔다기보다는 국민의당에서 발표를 하면서 대리사과 논쟁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에서는 협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나왔는데, 그 같은 시간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방문해 가지고 대통령께 건의를 합니다. 사실 성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야당에 대해서. 그러면서 후보자들 낙마를 건의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될 것인가 사실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송영무 후보자가 우선순위에서 앞선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결국은 청와대의 선택은 조대엽 낙마 카드였죠. 그래서 역시 뭐 자질이나 능력이나 도덕성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조금 가까운 거리의 문제 때문에 송영무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들이 여의도에서는 굉장히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대리사과의 분위기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에서는 대신 사과한 거 아니다, 추미애 대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래가지고 다시 임종석 실장이 대리사과한 거 맞다, 이렇게 이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청와대 내부에서 추미애 대표의 강경한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임종석 실장이 사과를 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곧바로 임종석 비서실장의 뜻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당의 그런 조작 범죄 혐의에 대해서 강한 톤으로 비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는 맞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집권당 대표로서는 사실은 너무나 강한 발언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청와대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전국은 사실상 완전히 꼬인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해외에서 정상회담, G20 정상회의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야당 대표들과 만나서 설명도 하고 국정을 풀어가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만큼 야당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도 큰 부담을 느꼈고요. 추미애 대표의 이런 강한 발언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정치를 푸는 것이 순리다. 지금 이미 취임한 지가 2달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는 앞으로 두세 달 더 지나면 취임 6개월이 되면 사실상 첫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아직 정부 출범도 안 하고 장관 임명도 50% 겨우 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아직 정부 출범도 못 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국민들은 평가를 하기 시작할 텐데,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큰 부담을 느꼈고, 결국은 임종석 비서실장을 보냈는데 또 사후에 또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정당 간에는 사실은 서로 간에 기본적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의전의 격이 있었을 텐데, 뒷말 또 나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결국 이만큼 꼬여있는 현재 전국 상황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그리고 역시 이 여소야대 구도, 그리고 다당의 여러 당이 있는 이 야당과의 관계에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도 험난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을 보여준 것 아닌가. 청와대는 지금도 곤혹스럽고 앞으로도 쉽지 않은 길을 아마 걸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우석 부소장. 지금 사과한 사람은 없는데 사과 받았다고 발표를 해버린 격이 됐어요. 박주선 위원장이 격려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약간
아까 말했듯이 잘 짜여져 있는데 오게 티라고 하면 티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 통화를 통해서 대리 사과하는 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또 국민의당에서 발표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박자가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추미애 대표와 당청 관계입니다. 여당과 청와대가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있느냐. 사실 뭐 야당과의 관계는 그 다음 문제고 여당과 청와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면 엇박자를 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원내대표하고 청와대는 일정 정도 코드를 맞춰 나가는데 대표가 정작 그 청와대하고 코드를 맞추는 데는 좀 소홀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대표가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 그 친위대 극성 팬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묘하게 엇박자이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사실 이런 긴장감이 당청 관계의 새로운 모델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당청이 야당과의 관계를 통해서 국회를 잘 운영하고 그게 협치 틀을 만들고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당청 관계가 지금 이렇게 서로 엇박자로 가면은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에는 좀 너무 멀리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이제 그래도 국회가 좀 제대로 정상화될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얘기 좀 해보죠. 이 안철수 전 대표가 오랜 침묵 깨고 사과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또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예? 알맹이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안철수 대표는, 전 대표는 모든 짐을 짊어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뭘까요? 네, 일단 김홍욱 교수님. 모든 짐을 짊어지겠다. 그리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라는 것이 요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속 시원하게 사실은 어떤 책임을 지고 나갈 것이냐. 아마 명시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것은 결국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당에서 대선 과정에서 이런 조작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시적 사실은 책임이라고 한다면 정계 은퇴. 왜냐하면 당직도 없고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공식적인 그런 책임을 지는 자리는 이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계 은퇴라는 카드를 많이 생각을 하셨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첫 번째는 안철수 전 후보의 성격.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력의 그런 흐름들을 본다면 어떤 명시적인 것보다는 꾸준하게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 본인이 스스로, 저는 정계 은퇴와 버금가는 그런 행보를 보이리라고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딱 부러지게 시원하게 얘기하는 것들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결국은 지금까지 사실은 정치력의 한계를 보여줬던 그 측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시기상으로 왜냐하면 검찰 조사가 최소한도 어느 정도 나와야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과연 당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 부분에 개입을 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될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중한 성격의 안철수 전 후보가 이 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16일이라는 시간 만에 이제 결국 내놓았는데 결국 그것도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지금 맞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전 후보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또 앞으로 걸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김은석 부소장. 실기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좀 늦었다 이거죠. 예. 그런데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알맹이가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 실기가 맞았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내용으로 16일 전에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검찰의 입장이 저렇게 강경하게 나가지 않을 수도 있었고 국민의당도 안 후보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낼 수도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전개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런 법적 대응에 앞서서 정치적 대응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한테 상식인데 이 정치적 상식이 부족한 안철수 후보가 전 대표가 정말 정치적 미래가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당 내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좀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건 굉장히 조짐을 많이 썼으나 이번 세 번째 위기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당에서는 자체적으로 집권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위기가 많이 있고 일부의 호남 사람들은 이 기회에 잘 됐다. 합치자.
뭐 여당과 합치자 뭐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내후 외환이 겹쳐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외환은 여당과 검찰의 압박 그리고 내부에서는 호남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이 기회에 합치자. 뭐 이래가지고 당내가 어떻게 보면 와야 될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고 그 구심점이 돼야 할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회의론이 이게 더 가속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어쨌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뭐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게 정책 책임일까요? 그보다는 국민들은 시원한 거를 더 원하시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좀 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얘기를 하는 것. 정치는 결국은 국민들의 민심과 여론을 따라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사실은 대선 때 조작 사건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죠. 네, 과거에 뭐 군사 독재 시절에 뭐 여러 가지 조작이 있었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 사실은 물론 국정원 뭐 과거 댓글 사건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긴 했지만 야당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작에 나서는 것들은 드문 일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일단은 실기했다. 너무 만시지탄의 성격으로 이런 해명이 이루어졌고 내용 역시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시원하게 해줄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이 결국은 정치 지도자의 말이고 그 말을 통해서 또 다른 정치가 만들어지는 건데 결국은 이 상황이 계속 꼬이게 된 것은 역시 안철수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치력이 아직은 국민들의 눈높이와 직접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 실패도 있었고 국민의당의 어려움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기자회견 전후에서 정계 은퇴 선언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갑론을 박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2시에 3시 반에 기자회견을 2시에 문자로 발표를 하면서 기자들이 그럼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사실 그것들 오프 더 레코드를 하다가 나중에 심상치 않으니까 정계 은퇴는 아니다. 이렇게 캠프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안철수는 DJ하고 좀 다르다. 기반이 약하고 당내 장악력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다 던져버리는 것들은 참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지난번에 그 첫 번째 내부 홍보 자료 한번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선수 의원 관련해서 그때 그 대표를 그냥 던져버리는 바람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갔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문제는 DJ가 다시 돌아올 수 있던 것들은 결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불러오기 때문에 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정치 지도자로서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정계 은퇴를 하더라도 지금 뭐 국내 정치에서 뭐 대안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결국 다시 한번 고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 자기가 어떻게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정계 은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신감, 리더십이 없다라고 하는 걸 또 반증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홍욱 교수님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 말씀하셨는데 국정원이 적폐청산 TF를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이 불거졌던 13건을 자체적으로 재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당은 정보기관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이거고 보수 야당은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국정원의 적폐가 너무 쌓였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여러 가지 뭐 조작도 그렇고요. 문화계 블랙리스트 또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도 국정원이 당시에 개입됐던 여러 가지 문건도 나왔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 다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통해서 민간인 사찰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선거 개입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규명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댓글 사건 관련해서도 뭐 원세훈 원장의 얘기 뭐 회의록 일부만 나왔고요. 사실은 규명이 아무것도 안 됐거든요. 우리 정보기관이 정말로 국민이 믿는 그런 정보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그동안에 있었던 의혹들, 적폐들이 일단은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우석 부사장님. 일단은 2002년 대선 불복의 연장선상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은 뭐
돼서 2012년 대선에서 지면서 그다음에 여당 내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 뭐 당선 무효의 사안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 연장선상에서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뭐 물론 적폐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걸 조사해 가지고 책임을 질 사람 지고 해야 할 때지만 이게 공개적으로 할 일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게 모든 걸 까발려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 정보위 같은 데서 비공개로 해가지고 하면 모를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게다가 지금 북한 ICBM 가지고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데 국내 파트를 없애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국내 정치를 이슈화를 만드는 일이 과연 현명한 일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홍구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금요일 아침 출근 시간 슬슬 마무리될 시간입니다. 8시 37분 25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재윤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 전 시간과 서울 시내 교통 상황 전체적으로 비슷한 편인데요.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는 정체 구간이 조금 늘었습니다. 홍지문 터널에서 연희램프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연희 진출램프 그리고 성산 진출램프로 나가려는 차량들 하위 차로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성수동 쪽으로 가는 길은 홍제램프부터 홍지문 터널까지 정체가 되고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신정교에서 양평교까지 외곽 쪽으로는 목동교부터 신정교까지 각각 정체 구간이 조금씩은 줄었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 돌발 구간이 발생을 했는데요. 구리에서 판교 가는 길, 성남 부근 갓길에서는 고장난 화물차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1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 그 전으로는 구리 남양주요금소에서 상일, 광암터널에서 서하남까지 11km 구간도 더 밀립니다. 이 밖에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잠원에서 서초까지 15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요. 멀리 대전터널 부근 3차로에서 장애물 처리 중에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새 아침 경제 빅 이슈. 예, 매주 금요일 날 함께하는 경제빅 이슈.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요새 프랜차이즈 업계 얘기가 언론에 아주 자주 나오는데 이게 지금 프랜차이즈 업계 본사의 갑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대충 어떤 행위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미스터 피자라는 회사가 갑질을 하는 대표적인 회사로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범법 비리 행태를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우선 본사가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친인척 업체를 끼워 넣어서 통행세를 받는다는 것이고요. 또 가맹점을 탈퇴하는 점주들이 새로 가게를 열면은 근처에 직영점을 열어서 헐값으로 물어가지고 보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족이나 가사도우미를 유령 직원으로 등록을 해서 월급을 빼돌린다 등등인데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죠. 그런데 이런 갑질 행위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비일비재하다는 것인데요. 정상적인 경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가맹점들의 생존 경쟁이 가뜩이나 치열한데 이런 식의 갑질 이거 너무 비열한 거죠. 아, 그렇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우리나라의 경우 서민 경제의 동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지금 고혈압으로 동맥이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프랜차이즈는 보통 직장인들이 중도에 실직을 하거나 은퇴를 하면은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피자집, 맥주집, 치킨집, 김밥집, 편의점 이런 것들이 주요 업종인데요. 근데 문제는
프랜차이즈가 너무 많이 생겨서 서로 싸우다가 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미스터 피자, 비비큐 이런 어떤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5,200개 정도 되는데요. 프랜차이즈 숫자가 5,200개예요? 브랜드 상표 숫자입니다. 상표 숫자만. 예. 근데 올 상반기에 이런 상표 숫자가 전국적으로 771개가 새로 생겼는데요. 그 사이에 없어진 이 브랜드가 598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브랜드가 평균 4개 생기고 3개가 사라진다는 것이거든요. 아주 치열하고 불안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태에서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비열한 행위가 바로 본사의 갑질이라는 겁니다. 이제 가맹점에게 자기네들 보는 손에 다 떠넘기고요. 또 돈 빼가고 하니까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가맹점들은 정말 피를 토하고 쓰러지고 있는 건데요. 프랜차이즈가 서민들을 착취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야, 참. 근데 이게 지금 더군다나 이 본사의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에서 가맹점들이 또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이게 피해자가 또 피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프랜차이즈 가맹업자들은 뭐 벼랑 건 날벼락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경쟁이 치열해서 지금 살아나기 어려운 상태인데 본사의 갑질이 알려지니까 소비자들이 물건을 안 사고 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급격히 줄어서 부도가 이제 날 판이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은 이 가맹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기업 차원에서 그 본사가 부당한 어떤 이득 취득 행위를 할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 걸린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데 예. 그 혐의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송을 해도 대법원까지 가면은 그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회사 차원이 아니라 그 본사 창업주 개인 비리로 이 가맹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이 법적으로 이제 지금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 사태 보면은 창업주 개인 비리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나타난 이런 비리에 대해서 가맹점들은 사실상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제 이걸 그동안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실태 조사하고 대응에 나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뭐 지금 프랜츠 업계가 비리의 온상이다 이렇게 드러나니까 정부 관련 부처들이 일제히 이제 칼을 빼들었는데요. 우선 검찰청은 관련 업자 관계자들을 이제 수사를 하고 사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피자 정우현 회장의 경우 보면은 100억 원대의 횡령 배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요. 또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피해를 본 가맹점들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관련자에게 과징금을 물리거나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국세청은 부당한 수입 이거에 대해서 철저한 세무조사를 해서 세금을 더 걷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들이 지금 뭐 아주 강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금 비리를 척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 제대로 좀 뿌리를 뽑아서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소홀이 이런 갑질을 키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비리는 아주 오래된 문제고요. 또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감시하고 또 이제 고쳐야 될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인데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직무유기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선 그 문제가 되는 것이 허위 과장 정보인데요. 본사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 가맹점을 창업하면은 월 매출 얼마다, 월 순이익 얼마다 이렇게 이제 허위 숫자를 제시해서 광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정위가 제대로 이제 제재를 못했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가맹점을 창업할 경우에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그 본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네들이 지정하는 업체에서 인테리어를 해라.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부당 이득을 취한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번엔 정말 문제가 된 것이 그 식자재 이것을 이제 팔면서 결국은 이제 가격을
높이 이제 매겨서 부당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또 그 통행세를 이제 받기도 한다 하는 것인데요. 정말 이게 비례원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제대로 못 막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어떤 사실이 그 적발이 되어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뭐 시정명령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징금을 물려도 아주 작은 금액을 물리기 때문에 그냥 대개 다 덮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무책임했느냐 보면요. 그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프랜차이즈 갑질과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한 건수가 한 건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몰랐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네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모르는 점도 있었겠습니다만 묵인한 점도 많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최근에 미스터 피자의 사태가 터졌는데요. 이걸 얼른 검찰에 고발해야 되는데 오히려 검찰이 공정히 보고 그거 빨리 고발해라 이랬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제대로 업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프랜차이즈가 있죠. 그렇죠? 많죠. 예. 그 프랜차이즈 산업이 제일 많이 발달하고 또 투명하게 발전한 나라가 이제 미국인데요. 미국의 경우 보면은 본사와 가맹점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보장하는 그런 표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규정의 기본 개념은 상생이라는 건데 가맹점은 본사가 축적해온 브랜드의 신뢰도와 명성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동시에 본사는 가맹점이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 준다 이런 것이거든요. 서로 공평한 어떤 표준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프랜차이즈 산업이 잘 발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 프랜차이즈하고 우리나라 프랜차이즈하고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결국 돈을 어떻게 버냐 하는 것인데요. 미국은 본사가 가맹점에서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수수료 형태를 받는다는 겁니다. 무슨 수수료죠? 그러니까 상표 사용이라든가 매장 운영이라든가 상품 제조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에 대해서 일정한 대가를 내라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이게 엉뚱하게 많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수수료를 받는 제도가 아니고요. 주로 이제 본사가 식재료를 부당하게 이제 강매를 해서 거기서 이제 부당이득을 많이 취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는 안 받나 보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받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그 식자재 팔아서 버는 이익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비리 소지가 아주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프랜차이즈 산업이 아주 중요한 산업인데 아직까지 상당히 이제 미개한 단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참 근데 어쨌든 이게 기업들의 갑질 말이에요.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요새 부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에 그 프랜차이즈 업계 문제가 터졌습니다만 이것이 단순하게 프랜차이즈 업계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 전반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보면요. 기업 구조가 현대판 노예제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제 하청 계약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대기업들이 이제 하청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납품과 우려치기라든가 기술 빼가기라든가 인력 빼가기 등을 하면서 엄청난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대기업들한테 당하는 중소기업들이 가만히 있질 않는다는 겁니다. 뭐냐면 중소기업들이 다시 이제 영세기업들한테 재하청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먹이사슬 비슷하게 됐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그 과정에서 대기업들한테 당한 그런 일을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납품과 우려치기, 기술 빼가기, 인력 빼가기.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 중소기업, 이제 영세기업 이렇게 이제 먹이사슬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노예제도처럼 이제 피를 빼가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경제 구조 가지고는 경제 제대로 발전하기 어렵다. 특히 서민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경제가 제대로 발전한다면 이런 어떤 기업 구조 빨리 개선해야 된다.
정말 과감한 개혁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도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구조적으로 돼 있는 걸 고치기가.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보면 이제 재벌 기업들의 지배구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거기다 이제 칼을 내고 있는데 제대로 해서 위에부터 고쳐야죠. 그래서 이제 밑에 내려오면서 제대로 그렇죠. 공정한 질서를 이제 마련해야 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달려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전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